아름답게 감긴 골, 가장 기억에 남는 북런던 더비골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아스널과의 11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바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지만 이 기록보다 손흥민의 원더골이 극찬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전반 14분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먼 거리에서 감아찬 슛은 경이로웠습니다. 영국 BBC 해설위원 클린턴 모리스는 손흥민의 골 장면에 이게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다. 엄청난 마무리였다. 훌륭한 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골을 보는 순간 크레이지라며 난 뒤돌아서 손흥민을 봤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 이랬다. 내 표정도 같았을 것이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손흥민도 이 골을 넣고 그렇게 아름다운 궤적이 나올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팬들은 정확히 1년 만에 원더골을 갱신했다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 12월 7일 벌리전 원더골에 이어 2020년 12월 7일 아스널전에서 원더골을 넣은 것입니다. 지난해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70m를 폭풍 질주하며 7명을 제치고 믿기지 않은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은 피파에서 최고의 골을 가리는 푸스카스상 후보에 오르며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골 영상은 푸스카스상 후보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손흥민은 또다시 1년 만에 푸스카스상에 올라갈 만한 원더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과 인터뷰에서 원더골에 대해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마냥 겸손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운이 좋은 골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환상적인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이 승점 3점을 따는 것이 기쁘다며 특히 북런던 더비 승리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를 중계하던 미국 MBC 스포츠 중계화면엔 놀라운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이 혼자 넣은 10골이 아스널 팀 득점 10골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ESPN 트위터에도 손흥민의 득점이 아스널의 팀 득점과 같아졌다며 아스널의 공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스널의 공격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북런던 더비로 지역 라이벌이자 앙숙인 아스널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북런던 더비는 북런던을 연고로 하는 축구팀 토트넘과 아스널 사이의 지역 더비 경기입니다. 양팀의 지역 라이벌의식은 1913년 아스널이 토트넘의 옆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잉글랜드 1부 리그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승격 스캔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리그 재개를 알릴 때 리그 측에서 1부 리그 참가팀 수를 20팀에서 22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승강 방식이 아스널 구단주 헨리 노리스의 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부 리그 상위 2팀은 승격시키고 1부 리그 최하위팀 한 팀을 포함하여 2부 리그 팀 중 한 팀을 투표를 통하여 승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부 리그 최하위팀은 토트넘이었고 아스날은 2부 리그 5위 팀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토트넘은 떨어졌고 2부 리그 1, 2위도 아니었던 아스날은 투표에서 승리해 1부 리그에 들어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것이 아스널 구단주에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때부터 토트넘과 아스널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벌어진 사건으로 아스날은 지금도 라자냐송으로 토트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4위, 아스날은 5위였습니다. 1995년 이후 11년간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았던 적이 없었기에 한껏 기대를 모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마지막 상대 웨스트햄만 이기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날 토트넘 선수들이 런던 메리어트 호텔에서 라자냐를 먹었는데 주축 선수들이 단체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고 아스널을 승리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스널 팬들은 라자냐송을 부르며 당시 토트넘의 굴욕을 조롱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역대 전적은 아스널이 77승 51무 60패로 토트넘에 앞서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벵거 취임 이후 아스널을 거의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매 시즌마다 성 토터링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리그 순위가 더 높은 것이 확정된 날을 기릴 정도로 토트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2017 시즌에 토트넘이 2위를 차지하며 22년 만에 성 토터링홈 날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시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후 적응을 끝낸 다음 시즌부터 토트넘이 단 한 번도 순위가 아스널보다 낮아지지 않게 만들며 아스널이 성 토트넘의 날을 열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은 3시즌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말 그대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한 후 토트넘과 아스날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말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원더골을 넣으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전에 SNS에 올라온 북런던 더비 예고 영상을 봤는데 내 골이 없더라. 오늘 내가 넣은 골 장면이 평생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날 경기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면서 손흥민의 골에 미치도록 열광하며 그동안 아스날에 맺혔던 굴욕의 한을 풀어냈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놀라운 골과 활약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부러움을 넘어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 스포츠는 7일 북런던 더비는 손흥민 쇼가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전투에서 이기게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면서 손흥민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손흥민의 기량에 칭찬의 칭찬을 거듭했습니다. 현재까지 손흥민 관련 기사에만 3,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신화 스포츠는 얼마 전 시즌 초반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손흥민은 1대1 찬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터트린 손흥민의 슛을 보라. 볼터치가 알맞게 떨어지고 발은 부드럽다. 마치 예술처럼 절묘하지 않나라고 손흥민의 골을 생산하는 과정을 예술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신화 스포츠는 브라질의 축구 왕제 호나우두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축구에서 가장 안정적 공격수는 호나우두였을 거다. 골키퍼를 제치며 골을 넣는 게 외계인의 특징이었다. 요즘은 손흥민이 가장 안정되지 않았을까. 골을 넣는 정확한 느낌은 숨막힐 정도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매체도 손흥민을 극찬하며 일대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타임즈는 지난 6일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아티스트와 같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일대기를 소개한다. 그는 완벽한 피니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해리케인과 함께 치명적인 듀오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세 무리뉴 감독의 주류로 꼽힌다라며 손흥민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 선수를 모르는 축구팬은 없을 것이다. 그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보다 더 멋진 외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손흥민의 해에서 활약한 모습은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또한 그의 노력에 우리는 감사를 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선수들 역시 손흥민처럼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언론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1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산타클로스의 옷과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팬들을 위한 손흥민의 영상은 게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진정 간절히 원하는 선물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스페인 태생의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 당한 수모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이런 한맺힌 노력의 산물들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상징물이 설치되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지난 2008년과 2015년 독일 베를린에 일본 대사관에 방문해 한맺힌 목소리로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집에서 편히 잠잘 수도 있지만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멀리 독일까지 왔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소녀들이 절대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나이가 90 넘은 노인인 내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7명이 넘습니다.
독일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면서 독일 시민사회에 꾸준한 연대를 요청해온 것인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이런 할머니들의 꾸준한 노력에 드디어 독일 시민사회에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화답했습니다. 지난 28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것입니다. 사실 독일 입장에서도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당한 한 맺힌 역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그것도 수도 베를린에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자국 역사를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형물 설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소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마찰을 일으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독일뿐 아니라 유럽 내 공공부지에 소녀상이 세워진 적은 없던 터라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이슈가 전시폭력에 맞서는 여성 인권, 평화라는 주제이기에 베를린시 담당자들도 쉽게 공감했고 소녀상 자체의 높은 예술성에 매료된 것 같다며 그간 13개 지역단체가 가입한 베를린 모아비트 지역 커뮤니티 레유니온과 함께 연대 활동을 함께해오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코리아 협의회의 한맺힌 노력들은 베를린시의 중심 지역을 담당하는 위태구 도시공간문화위원회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지난 몇 년간의 노력 끝에 허가를 받아 유럽 최초로 공공장소 소녀상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은 2시간 넘게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베를린 시민 70여 명과 제독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는 지난해 독일 최초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소개한 다니엘 슈마우 박사도 참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동양 역사에 손꼽히는 역사가인 슈마우 박사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을 깨우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독일 교과서에 실은 역사가답게 일본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는데요. 일본 천황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며 어떤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1960년대 이미 아시아 주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무역거래국인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자신들의 이런 막강한 경제력으로 과거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셈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아마도 활동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항상 정치 세력에 의해 무기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활동가들은 종종 이런 국제정치라는 전장의 최전방에 놓인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지형은 지속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 미해결 과제들로 인해 언제라도 발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슈마오 박사는 독일 학생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2019년 교과서에 역사를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다루는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교과서에는 1995년 발간했던 생존자 증언집을 토대로 김덕진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일부를 소개했는데요. 1937년 당시 17세였던 김 할머니는 일본의 공장에서 일할 젊은 여성을 채용한다는 한국 브로커를 따라 일본 나가사키까지 갔으나 약소국의 서름을 느껴야만 했던 끔찍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슈임에도 독일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접하지 못했던 주제라며 우리 학생들이 언젠가는 다국적 기업이나 아시아에서 인턴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의 복잡하면서도 예민한 역사를 꼭 알리고 싶었다. 또한 이 위안부 이슈는 독일을 포함해 전세계 아시아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독일에서도 아시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슈마우 박사는 독일 수도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의미에 대해 독일 시민들이 그간 과거사를 성찰할 때 간과해왔던 주제들을 일깨워준다며 그 상징인 소녀상 건립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녀상이 독일 주류 사회에 아시아 커뮤니티도 존재한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이들이 현재까지 겪어온 역사적 갈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내 소녀상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라크 및 터키 소수민족인 야지드족 인권운동가 니지안 귀나드시 또한
오늘은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날이다.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피해자들에겐 이런 국제적 연대가 희망을 뜻한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고, 베를린의 저명한 총체 예술가 문숙 씨는 2차 대전 과거사의 반성이라는 면에서 모범을 보여온 독일에서조차 이런 유의미한 소녀상 개막식 행사가 일본의 압박을 우려해서 조심스럽게 개최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둘러싸고 독일에서 한일 양국은 수차례 충돌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수원시와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추진했던 유럽 내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 정부와 구구들의 압박으로 결렬되었습니다. 2017년 비젠트시의 네팔 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에 수원 시민단체들과 독일 건축위의 협력으로 소녀상이 세워졌으나 역시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역사적 배경을 설문한 비문이 철거되었습니다. 제독시민단체 풍경세계 문화협의회도 2018년 본 여성박물관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했으나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일의 소녀상까지 건립된 마당에 일본은 과거 만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소녀상의 제막식이 열린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과 그간 대책을 다양한 형태로 국제사회에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뒤를 이어 관방장관에 오른 가토 가스노부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정신 나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한국이 피해야 한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은 자화자찬을 하며 정신나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퇴임 후 첫 공개석상 인사말로 스가가 훌륭하게 뒤를 이었다. 의원의 한 명으로서 확실하게 정권을 떠받치고 싶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아베 신조는 약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므로 일본을 위해